네, 안녕하십니까. 이차대양 양성입니다. 오늘이 7월 12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정각입니다. 자, 지난 주말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그렇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은 4차 팬데믹 공포가 사실은 국가 보건 안보 차원에 상당히 위중할지라도 적어도 한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어느 정도 극복을 해내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와 함께 우리 증시도 다시 상승 랠리로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썸머 랠리로 이어지고, 그리고 연말 장세 또 더 길게 연장된다면 내년 초 장세로까지 지속될 수 있는 강세장에 이제 나온다. 이런 관점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시장의 현재 판도 측면, 양상 이런 것들은 현재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좀 다르죠. 자, 미국 증시는 뭐 S&P 500이나 또는 다우 지수도 좋지만 나스닥 지수도 좋고, 나스닥의 선봉장 역할하는 것은 자, 이른바 빅테크들입니다. 애플이나 또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로 그들이 나스닥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우리 증시는 전혀 그렇지 못하죠.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삼성전자도 또 지난 주말 GM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GM 호재가 붙을 만도 한 현재 뭐 현대차, LG화학도 전망이 봤거든요. 뭐 LG화학, 기타 등등 현재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에서 제가 우리 종목이기도 한 네이버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 종목이 아니긴 하지만 카카오 같은 이 세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종목은 전혀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점이 미국 증시와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기조는 여전히 미국 증시 따라 우리 증시도 좋으나, 하지만 시장을 선도하는 주체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다시 좀 만들어진 어떤 신호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하나만 갖고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 점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현재 상황은 그들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들을 배제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건데, 이것 또한 만만처럼 구석이 좀 있죠. 좀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매우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명하죠. 일반 개인들만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같이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가끔 시장에 적극적으로 매수함에 따라서 그들의 색깔이 많이 묻어있는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현재 종목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어지럽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편한 또 화려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장세처럼 보일지 몰라도, 막상 시장에 참여해서 종목을 고르고 그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장세라는 것. 자, 이 부분은 벌써 2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렸던 어떤 특정의 테마, 시장을 선도하고, 사실은 거대한 산업 트렌드의 대변화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테마가 있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메타버스 테마이죠. 메타버스 테마에 해당되는 종목에 집중을 하자. 이런 장세일수록 그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드린 바 있는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에 해당되는 종목에 가급적 집중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서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장세가 만약에 빠른 시점 내 삼성전자 주도하는 장세는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죠. 8월 중순경에 아마 이재용 회장이 사면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를 기반으로 해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전까지는 적어도 이쪽 메타버스 테마 쪽에 초점을 좀 맞추자 하는 그런 관점이죠. 우리 종목 중에는 그에 해당되는 종목이 딱
세 개 있습니다. 딱 세 개. 대형주 중에서는 당연히 네이버가 있는 거고요. 네이버. 그리고 중소형 스몰캡에서는 자, 우리의 스타 종목입니다. 예, 바로 자이언트 스텝. 거인의 큰 발걸음이죠. 그 상어처럼 진짜 큰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또 한 종목이 알테라. 지금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부담해 주는 그런 정도로까지 너무 급등을 했습니다.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되죠. 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 보입니다. 적어도 10만 원이 되기 전까지 팔지 말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계속 가지고 가자 하는 그런 방침을,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요. 자, 알체라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 자, 오늘은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지난 주말에는 후보 종목 4개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후보 종목이면 아직은 정식 추천 대상이 아니고 또 그들 종목 매수할 타이밍도 아니라서 일단 후보 종목만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메타버스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여러 갈래로 분류를 좀 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다. 것이죠. 어떻게 분류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중 이제 알체라든가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들은 그 분류 내에서 어디에 소속되는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것 등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특별한 종목도 한 종목, 추천 종목은 아닌데 의미가 있는 종목이 좀 있어서 그 종목도 이지 미디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거는 NFT 대체 불가 토큰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종합지수는 종합지 차트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큰 거시경제와 관련된 이슈는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개별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이슈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M이 말이죠. 지난 주말에 4.82%나 급등했다는 건데, 특별히 어떤 호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전기차 시장에 상당한 투자, 거의 40조 원 가깝게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 내에서 전기차 시장 자체도 빠르게 성장을 하지만 GM도 빠른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원래 있었던 기대가 그날은 또 호재가 돼서 4.8%나 급등을 했다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GM과 협력 관계를 맺는 데가 LG화학이고요. 또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경쟁성 올라간다면 당연히 그 반사이익을 받을 때가 또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오늘 거의 움직이지를 못했죠. 잠깐 볼까요? 현대차 약간 올라갔습니다만 탄력적이지 않았고요. LG화학도 또한 마찬가지죠. 이것은 자체 LG화학이나 현대차의 펀더멘털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도 공에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수급 기반 이 상태에서 삼성전자 등 시총 상위주들을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매매 주체는 오로지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잡아줘야 되는데 현재 여건이 그럴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들 종목이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현재 주가는 답보 상태를 보이거나 오히려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스텔란티스라는 업체가 있죠. 글로벌 완성차 업체 4위 업체. 여기 피아트나 또는 그런 걸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친환경차에 대해서 2025년까지 41조 투자한다고 하죠. 근데 스텔란티스뿐만이 아니고 현대기아도 33조, GM도 40조, 폭스바겐은 45조, 포드는 34조, 2024년도 내지 2025년도 향후 4년 내지 5년간
그들 완성차 업체들이 투자한다라고 제시한 그러한 투자 규모들입니다. 다 합치면 거의 200조 정도 되는데 그 5년 사이에 그 막대한 자금들이 투자된다는 거죠. 그만큼 그 시장은 만개할 수밖에, 만개라기보다는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 2024년 내지 2025년까지는 2차 전지, 2차 전지는 진입 장벽이 워낙 높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 4개, 5개, 한국에 3개, 중국에 하나, 일본에 하나, 5개 업체 정도만 이제 그것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과점 시장이 된다는 거죠. 2차 전지는 불을 보듯 뻔하게 쇼티지, 절대적인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거죠.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LG화학뿐만이 아니죠. 현재 삼성 SDI,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 현재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들 뿐만 아니라 SKC 같은 또 그 외에 다른 2차 전지 소재 내지 부품 뭔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전망은 전혀 나쁘지 않다, 좋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SKC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 갖고 있는 LG화학 2차 전지는 투트랙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투트랙 기본적으로 LG화학인데 LG화학 워낙에 더디다 보니까 SKC 쪽으로 약간 비중을 더 할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들 두 종목은 절대 보유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배경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고요. 시장 정밀가 해보도록 하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359, 지난주에 장중에 1.3%마저도 갑작스럽게 깨지는 상황, 너무 급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갑작스럽게 위험하니까 위험자산 시장인 주식시장에서 안전시장인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그래서 채권 가격이 급등하고 채권 금리가 급락하는 상황이 나왔다는 건데 곧바로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복귀됐다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고요. DXY도 92.2 또 다시 안정 취하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1146원인데 오늘 지금 마감 기준으로 1147원입니다. 아직은 높죠. 아직은 팬데믹 때문에 다소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현재 위험 자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약간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원유 시장은 다시 안정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해서 배럴당 WTI가 74.56달러 수준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주변 증시를 보게 되면 니케이 지수가 급등을 했죠. 2.25%나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나 나스닥 선물은 좀 약합니다. 하지만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정을 취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 특이할 만한 변화가 생겼다. 수급을 잠깐 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막을 지워놓고 수급 테이블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약간은 좀 애매한 그런 상태 하에서 현재 일반 개인들은 순매도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동시에 쌍끌이 형태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지수 상승 수급 구도라 하겠습니다만 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외국인 기관은 매수 규모가 워낙 작습니다. 하피에서 2,500원 정도만 매수를 했고 이 정도 갖고서는 어려운 반프로치도 없습니다. 거의 조 단위로 매수를 해야 그래야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올라가는 구도가 된다는 건데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좀 생겼어요. 일단 현재 보고 계신 화면상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을 그린 막대 그래프인데요. 팬데믹 공포가 아직은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대규모로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최상의 IT 대형주들을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좀 생긴 상태다. 적극적으로 매수할지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어느 정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달라진 어떤 행보를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베이시스죠. 지난주까지는 암울할 정도로까지 상당히 안 좋고 한때 그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마이너스적으로 크게 확대됐었죠. 이른바 백오데이션 상태가 심화되는 그것만 본다면 약세장 신호가 나와 있는 상태다 하겠는데 오늘은 특별한 호재가 더 주어진 것도 아닌데 시장 자율적으로 플러스로 반전됐습니다. 플러스 2.2 컨탱고 상태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것과 약간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많지는 않아도 차익 및 비차익 양쪽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 등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 사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상태에 있는 종목군들이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같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들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이 러브콜이 재현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하나 갖고선 부족합니다. 한작 실제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것이 어느 정도 연결되는 어느 정도 연속성이 나올 것인지 등을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를 매수 유발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면 더 좋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 없이 그런 점검 없이는 단정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대형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종목 장세라고 보고 거기에 걸맞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는 건데 거기에 메타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지수가 탄력적으로 곧 삼성전자 위주로 지수가 올라가면 아마 메타버스조차도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삼성전자 치고 나가면 아마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조종받을 개연성이 꽤나 높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에는 단기적으로 일부 물량을 기술적으로 살짝 매도를 해서 이익을 챙기고 또 늘림목 저점을 노리고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는 기로선상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꾸 지수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현대차든 또 삼성전자든 또는 LG화학이나 SKC든 이들 종목, 또 LG전자도 포함되어 있죠. 이들 종목들을 보유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지수가 언제쯤 탄력적으로 올라갈까, 어떤 환경 속에서 부각될까 하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듭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 주제 메타버스 테마주를 그 소제목으로 분류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메타버스 해당되는 종목 한 25개 정도 제가 캐치를 좀 해놨는데요. 이렇게 그 메타버스 워낙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을 메타버스로 다 묶어서 보면 너무 개념상 헷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각각의 파트별로 그 중요성도 약간 달라지고 움직이는 타이밍도 좀 달라질 것으로 판단돼서, 그래서 각세 분류를 해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역시 플랫폼. 가장 대표적인 데가 좀 제페토를 갖고 있는 네이버가 그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네이버. 그리고 두 군데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한컴 MDS라고요. 한컴 MDS. 그리고 인트로메딕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두 종목 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종목인 자이언트 스텝보다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실제 해보면 이런 종목들은 너무 현란합니다. 아마 자이언트 스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비교적 다른 개별 종목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들 종목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한컴 MDS는 원래부터 메타버스 영역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했고 그와 관련된 그러한 상품을 개발해 왔고, 최근 들어서는 프론티스라고 하는
플랫폼 업체를 인수를 한단 말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또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싸이월드 아시죠? 싸이월드를 재개한다는 겁니다. 싸이월드도 메타버스와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트로메딕 같은 종목은 원래 이 뭡니까? 그 캡슐 내시경 업체인데 실적도 뒷받침이 안 되는데 그런 식의 또 변신을 또 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하지만 주가가 워낙에 변동성이 심해서 함부로 이들 종목을 특히 고점에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한큼 MDS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은 주로 이제 게임 쪽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VR, AR, 가상현실 내지 또는 증강현실과 관련된 게임을 끊임없이 개발한 한빛소프트, 그 중에서도 오디션이라는 게임으로 유명한 한빛소프트가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한빛소프트가 이렇습니다. 테마로 봤을 현재 주가 차트로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실적이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됩니다. 실적은 약한데 주가는 많이 올라온 측면, 단기적인 차트 흐름은 양호합니다. 하지만 실적의 뒷받침이 좀 약하다 하는 것. M게임은 실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M게임 실적은 괜찮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게임을 꾸준히 계속 개발을 해봤다는 것이 메리트가 된다 했던 건데 하지만 많이 올라와 있죠. 기술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는데 만약에 적당한 저점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어떠한 특수한 어떤 상황 내지 차트를 봤을 때 어떤 눌림목 상태에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한번 노려볼 대상이 된다는 건데 지금은 적절치가 않죠. 더군다나 우리는 자이언트스텝과 알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참고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또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엔틀스가 급등을 했죠. 엔틀스는 사실은 5G와 관련된 전반적인 통신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은 메타버스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 달에 두 달이 건넌데 일단 엔틀스가 갑자기 부각된 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현재 그것은 객관적으로 어떤 근거가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건 관찰 대상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티시스가 있습니다. 옵티시스는 아마도 이 종목이 광링크와 관련돼서 광링크 그러니까 영상 같은 것을 광링크 빠른 속도로 현재 광링크를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영상 기술과 연관된 5G 관련주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옵티시스 특별한 측면이 있죠. 전 세계에서 이 광링크와 관련돼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평가받고 있는 업체라는 건데 하지만 위치가 너무 높아서 그냥 관찰 대상일 뿐입니다. 자, 그렇고요. 지각 기술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종목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있고요. 또 현재 뭡니까? 알체라는 현재 그 자기 안면 인식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더 넓혀서 전신 인식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두 종목 자이언트 스텝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건데 자이언트 스텝은 이른바 버추얼 휴먼이라고 해서 원래는 특수 시각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 들어 버추얼 휴먼과 관련돼서 부각되는 그런 기회를 얻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죠. 그와 비슷한 업체가 또 위즈빅 스튜디오인데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들 종목들이 너무 많은 종목 동시다발로 올라가는 것도 그래 봤을 때는 다소 좀 불편한 측면도 좀 있긴 있네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올라가면 약간 경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들 종목에 대해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적어도 내일 같은 경우에는 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릴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들 종목은 특수 시각과 관련된 시각 기술, 영상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다는 건데 종목 수가 꽤 됩니다.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위즈빅 스튜디오, 그리고 알체라 같은 종목들이 있다는 건데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굳이 알체라나 자이언트 스텝을 추천하는 이유가
네이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안심할 수가 있게 상대적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네이버가 지분의 일부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안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추천드렸던 자신 있게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앞으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이들 종목 초점 맞추되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종목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메타버스 내에서 다른 종목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면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종목들을 참고하시면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콘텐츠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J 콘텐트리가 있고요. 드라마나 영상 이런 거 제작하는 아주 유명한 업체죠. J 콘텐트리. 또 뮤직과 관련돼서는 지니 뮤직이 있죠. 지니 뮤직. 그리고 에이트원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에이트원 같은 종목들이 요거는 그 음악이나 드라마나 이런 쪽은 아닌데요. 전반적으로 메타버스에 맞는 그 적합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목적을 갖고서 지금 열심히 스타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재료가 된다는 건데 아직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고 그와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적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관찰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디바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지온테크가 있고 에스코넷은 말씀드렸죠. 특히 현재 그 VR 가상현실 헤드셋과 관련된 그 기호를 납품한다는 것에서 현재 이 종목을 일단 관찰하자,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는 건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에스코넷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삼성전자의 VR 기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를 타이밍을 잡자 했던 건데 아직은 그 얘기가 전혀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찰 대상이 된다는 거고 아진에스텍은 이른바 구글 안경이나 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안경 제작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진에스텍. 그래서 많이 떴습니다. 잠깐 그 아진에스텍을 차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직 아진에스텍 여기 있군요. 아진에스텍 이렇게 아진에스텍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관찰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코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코세스는 마이크로 LED 해당 분야 이쪽 메타버스와 관련된 마이크로 LED 쪽에 사실상 세계 유일한 업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인데 관찰 대상이 됩니다. 이 코세스 같은 종목도 그리고 CE랩 이것도 CE랩 같은 그런 종목은 유통과 관련되어 있다 보시면 원래는 현재 그 영상에서 사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데 거기서 더 나가서 지금 더 나간다기보다는 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엔비디아 있죠.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유통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C랩입니다. 이것도 관찰 대상일 뿐입니다. 그냥 이런 종목이 있다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칩셋미디어 지금 현재 고해상도 비디오 칩과 관련돼서 그 칩셋 미디어가 뜰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아직은 좀 무겁습니다. 메타버스 테마주인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약간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삼성전자 이런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면 열릴수록 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 데이터베이스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최대 수혜 대상은 네이버이며 그리고 삼성전자라고 제가 일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지금 당장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메타버스 연관해서 볼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와 관련된 상당한 기회의 문이 열려져 있다는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지미디어가 나름대로 올라가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돼서 이지미디어. 자, 이지미디어만 잠깐 더 언급하고 그리고 끝낼까 합니다. CCM. 이게 그 CCM은 초정밀 카메라 모듈이란 뜻입니다. 초정밀 검사 돌입 장비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 경쟁이 심화되는지 최근 들어 계속 적자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가 피인수됐다, 팔렸다는 거죠. TPA 그룹. 아마 유통업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좀 불확실하니까 일단 접어놓고요.
피인수됐는데 금년 3월달에 얼마 전이죠. 한 4개월 전쯤에 피인수됐고요. 근데 원래 이 업체는 현재 컴팩 카메라 모듈을 갖고 있는 업체였기 때문에 3D 비행거리 측정과 관련된 그 계측 장비나 광학 장비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바이스는 아마 뭐 헤드셋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뭔가의 디바이스를 내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어쨌든 새롭게 그 원래 지네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AR, VR 디바이스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특히 할 만한 것은 랜디 저커버그를 영입했다고 그래요. 저커버그, 즉 지금 현재 어딥니까? 좀 그 마크 저커버그 있죠.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라고 이제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 이 양반이 영입이 됐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난 펑저블 토큰, 대체 불가 토큰입니다. 그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이 사람을 영입을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 양반이 그러한 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다는 건데, 어쩌죠 해서 이지미디어에 해당되는 사업 부분에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인물로 영입이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상당한 파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난 3월달에 그것이 알려졌고, 뭐 그 이전부터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것으로 판단되고요. 최근에 조정을 심하게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저버리는 종목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관찰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NFT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두세 번 정도의 말씀을 드렸죠. Non-fungible 토큰,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뜻인데요.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이 적용됐던 기술이죠.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모든 자산의 일련 번호를 부여해서 현재 그걸 가치화 시킨다는 개념이 됩니다. 각각의 토큰에 지금 어떤 사실은 화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면 다른 10,000원짜리와 같은 가치로 서로 교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토큰은 각각 현재 그 가치가 다 다릅니다.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교환은 다른 화폐 단위를 통해서 교환이 되고, 어쨌든 그 토큰이 표시하는 가치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모든 모든 디지털 자산, 모든 파일에 각각의 서로 다른 고유값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모든 파일. 거기에는 현재 우리가 그동안 나의 자산, 나의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내 목소리, 내 사인, 그림, 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소유권이 부여가 되고 그것을 가치화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개념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의 자산 범위가 확대가 되고, 또 그 모든 것이 현재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범위가 무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권이 부여가 되고 자산화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을 또 쪼개서 팔 수도 있단 말이죠. 물리적인 한계까지 현재 극복을 하는, 초월하는 그런 개념의 새로운 시스템이 바로 NFT입니다. NFT. 그 NFT와 메타버스가 만나서 커다란 다른 세계를 만든다. 그런 개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메타버스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핑크의 사인 같은 것도 그 전에 그냥 사인을 끝나지만, 그 사인을 했을 때 그 사인, 내가 받은 사인을 자산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나 글, 목소리 같은 것도 자산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남한테 팔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작자가 절대적으로 보호가 되고요. 또 원작자가 가질 수 있는 수익성도 상당히 다변화된다는 개념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게 되는 그런 툴이 바로 NFT에 있다는 건데, 그 NFT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는 데가 물론 아마 네이버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을 테지만, 지금 네이버가 아닌 다른 업체 중에서는
지금 이지미디어가 현재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에 관련돼서 관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단기적으로 매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매매를 할 때는 제가 코치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하루에 한 번 정도 방송하는 것과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머지 매매는 트레이딩은 스스로 알아서 하되 그 개념은 이런 정도 하는 것까지 어느 정도 파악해 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